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도입 66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 소식과 더불어 이번 주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임신 초기 낙태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는 도입 6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969년 미국 텍사스에 살던 21살의 미혼 여성 노마 맥코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이라며 낙태 수술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텍사스 주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은 임산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강간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낙태를 거부합니다. 이에 맥코이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낙태 금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맥코비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피고인은 그녀가 살던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였습니다.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결 가운데 하나인 로 대 웨이드 소송입니다. 3년 뒤인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7대2 의견으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는 헌법적 권리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 6개월까지는 여성의 의지와 선택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결합니다. 임신 6개월이 기준이 된 건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 이후의 태아는 독립된 한 생명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 생존 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입니다. 헌재는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에 대해 곧바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입법 공백을 고려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고 이때까지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미국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노마 맥코비의 삶엔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였고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힘들고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떠밀리듯 낙태 찬성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1995년 I am Law라는 자서전을 출간한 맥코이는 텍사스 출판 기념회에서 당신이 한 일로 2,7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낙태 반대 단체 활동가의 외침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맥코이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낙태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고 2017년 2월 삶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론 소소하고 우연해 보이는 어떤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 중용의 도를 지킨 합리적인 법안을 우리 국회가 도출해내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66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낙태는 죄라는 법적 명제가 어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깨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 류민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이한 류민희 변호사는 어제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실감이 좀 안 난다면서도 감사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실감은 좀 안 났어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66년 만에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세상. 낙태죄와 관련해 류 변호사가 생각했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1차적인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을 의심하지 말고 형법으로 단죄하지 말고 좋은 결정하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그런 세상을 위해 낙태죄 폐지, 헌재 위헌 심판에 뛰어들긴 했지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죄로 규정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류 변호사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게 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이거를 양질의 의료를 받지 못하고 판단 시기도 늦어지고 이제 현금을 들고 버스를 타고 먼 곳에 가서 늦은 시기에 좋지 않은 의료를 받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정말 극단적인 예로는 이제 좋지 않은 시술을 받아서 사망한 2012년 고등학생 사건도 있고. 헌재는 앞서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류 변호사는 그 결정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여론을 촉발한 촉매제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정 자체로 어떤 분들은 이게 형법의 죄였는지는 나는 몰랐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선택을 제약을 받는구나. 이거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여성들도 늘어났고 이런 죄가 왜 한국에 아직까지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났고. 어제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두고두고 인용될 명문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 그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 의미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이 인용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들었어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낙태죄 폐지 반대쪽의 주장에 대해선 두 권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대립된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아에게도 인부에게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지 태아를 죽일 권리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보장의 차원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라서 저는 막 근본적인 대립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형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낙태와 관련된 별도의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적으로도 여성에게 안전한 낙태는 이제 초기 낙태인 건 이제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어떤 주수를 이제 형법에
입법하는 것은 이제 적절한 방식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기에 결정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입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낙태를 단순히 태아를 죽이고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문제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말입니다.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야 되고 지방이라든지 이주 여성이라든지 장애 여성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낮은 분들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피임이라든지 임신 출산 관련된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낙태는 죄인가 아닌가? 해묵은 논란은 어제로 끝났고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건강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그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말로 류민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특정 회사 주식 과다 보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남편 재산을 합해 모두 42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4,887만 원이 주식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83% 정도 됩니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 명의 주식이 6억 6,589만 원, 남편 명의 주식이 28억 8,29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는 집 말고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와 종목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 주업은 주식거래 아니냐는 식으로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본인은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고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추궁이나 반박이 불가능한 나는 모른다. 남편이 다 했다는 해명입니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OCI그룹 계열사 주식 보유 비율과 배경은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 보유액을 더하면 전체 주식 보유액의 67.6%에 이릅니다. 전체 주식 보유액의 3분의 2 정도를 특정 기업에 이른바 몰빵한 겁니다. 거기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테크건설이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점, 재판이 끝난 뒤에 이 후보자 남편이 해당 주식을 추가 집중 매입한 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보유와 재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것도 남편이 다 한 일로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국민들은 판검사나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는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 라고 묻는가 하면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남편이 다 해서 나는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자 이 청문회는 후보자 청문회지 남편 청문회가 아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 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 소송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이 후보자 남편 얘기를 꺼내며 이런 분에게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영선, 김현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절대 불가 결사항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비일학, 배가 떨어진 것과 까마귀가 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트집 잡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꼭 색안경을 끼고 볼 거리가 있는 이렇게 저렇게 트집 잡힐 구실이 있는 인사들을 지명하는지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찾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원도 화천 출신의 부산대 법대를 나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해왔다는 이미선 후보자 지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시 더욱더 가파른 여야 대치와 전국 경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무당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무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 2017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류여의 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천재지변의 국가 재난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로 해석한 이 발언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것 같고 정부 탓을 하나.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는 발언입니다. 김동호 목사의 발언에 발끈한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낸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우주와 교신하는 무당이다.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 되던 지난 2014년 극단 연희단 거립회 김소희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류여의 무당 재판과 오늘 이윤택 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보며 김소희 전 대표의 저 무당 발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윤택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김소희 전 대표는 이윤택 씨의 단원 성추행과 성폭행을 방조 내지 조력했다는 비난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른바 이윤택식 안마를 거부했더니 쟁반으로 가슴팍을 밀치고 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냐 빨리 들어가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전 연희단 거립회 단원의 폭로입니다. 김소희 대표는 이외에도 이윤택 씨의 성폭력 폭로 무마 의혹과 이윤택 씨의 이른바 사과 연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비난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묵인과 방조, 조력과 사건 무마 속에 장기간 성폭력을 자행해온 이윤택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준엄한 질타입니다. 지금은 성폭력 범죄 피고인으로 전락한 이윤택 씨지만 대가 소리를 듣던 시절 이 씨는 숱한 이른바 어록을 남겼습니다. 연극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는 거다라는 말도 이 씨가 남겼다는 어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토록 강압적이고 모질었던 성폭력도 이윤택 씨에겐 단원들을 조련하는 담금질이었을까요? 이윤택 씨는 실제 그렇게 생각한 것도 같습니다. 여러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연기하느라 정신이 없고 다음엔 차례로 상대방, 관객,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보이지 않던 더 넓은 우주가 보일 것이다. 이 역시 이윤택 씨가 남겼다는 어록의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것이다. 본인의 분신 페르소나라는 김소희 전 대표의 셰익스피어는 무당 발언과 왠지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 이윤택 씨의 우주에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변한 오늘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19살 사회 초년생이 택시에 치여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형사 판결 사흘 전에 찾아와 감옥 가게 생겼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찍어졌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은 위자료나 일실 수입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4년 만 19세였던 박모군은 주차된 차들을 피해 1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려 2차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가다 택시에 치여 전치 11주의 골절상해 등을 입었습니다. 언덕 위에 주차돼 있던 택시가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250m를 미끄러져 내려와 그대로 박군을 덮친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 씨는 형사 판결 사흘 전 박군을 찾아가 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준 300만 원은 형사합의금이 아닌 가해자 개인이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300만 원 받고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겠다는 내용의 각서로 사회 초년생인 박 씨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위자료나 개우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실 등을 추가로 받아낼 길이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박 군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재소 합의는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로 이뤄진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통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재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재소 합의가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3가지 점을 집중 부각해서 주장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전치 11주 중상에 300만 원 받고 민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는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만 19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이러한 합의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더불어 해당 각서가 형사 판결 3일을 앞두고 작성돼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점에서 해당 각서는 민사 위로금이 아닌 형사 합의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해 택시기사 강 씨는 59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강 씨의 항소 포기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군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이루어진 부재소 합의는 민법 제104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법률구조공단은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교통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받은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보험 사기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보험금 반환 소송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50대 후반 이모 씨는 혹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을까 신경이 쓰여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런저런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13개나 됩니다. 그러던 2010년 이 씨는 고된 식당 일을 오래 한 게 원인이 돼서 무릎관절 연골 파열과 퇴행성 관절염, 어깨관절염, 척추 협착증, 하지정맥류 등을 진단받게 됩니다. 온몸의 뼈마디와 관절이란 관절은 다 쑤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이 씨는 이후 6년간 500일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이 씨는 4개의 보험사에서 모두 1억 1,100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6,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M보험사는 이 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며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의 소득에 비해 가입한 보험이 너무 많고 특히 M사의 경우 발병 1년 전에 가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해당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게 M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진짜 아픈데 억울하고 황당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못 됐던 이 씨는 변론기 일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 근처 공단 지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라든가 수술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짜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걸로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게 됐고요. 공단은 일단 이 씨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한 전체 보험 수는 13개가 맞지만 중간에 해지한 보험도 많아 실제 유지 보험 수는 6개 정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료 지급 액수도 20여만 원으로 이 씨의 월 소득이 17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씨 손을 들어줘 M보험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계약한 보험 계약의 종류와 성질, 계약 유지 건수, 체결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보험 계약으로 보인다. 이 씨가 진단받은 질병의 종류와 치료 내역, 치료 기간 및 수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보험금의 수령 액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제동을 좀 걸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항소심 판결은 보험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보험사가 소송을 무기로 압박해올 경우 당황해서 바로 보험금 감액 등에 합의해주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상 최악의 산불, 강원도 산불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누가 낸 것일까요? 가해자 없는 재해, 산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짚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에서 6일 강원도를 초토화시킨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74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망자 1명과 이재민 800여 명을 낳은 사상 최악의 재해 피해입니다. 이 강원도 산불 발화 원인을 두고 변압기 폭발 때문이냐, 외부 이물질이 전선에 붙은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산불의 발화 원인을 둘러싸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고성과 강릉 산불 화재 원인은 좁혀지고 있지만 진화에 가장 애를 먹은 인제 산불은 추정만 무성한 상황.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 사람에 의한 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해자는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4,316건, 그중 1,792건만이 가해자가 검거됐습니다. 산불 10건 중에 6건은 가해자 없는 재해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불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도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실수든 고의든 관계없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에 의한 부주의였지만 그나마도 처벌이 없다는 게 산림청 설명입니다. 여기에 과실범, 초범, 고령일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벌금형이 선고된 가해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고작 186만 원입니다.
산을 불태운 대가 고작 186만 원. 반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9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이없게도 15세 소년이 장난삼아 던진 폭죽으로 시작된 이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의 산림을 태운 진화에만 195억 원이 투입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해당 지역 법원은 이 소년에게 3,6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현저히 다른 산불 가해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액으로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산불로 망가진 산림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0년입니다. 사람의 터전은 물론이거니와 동식물의 생명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이 악몽 같은 산불. 불이 진화됐어도 가까이서 화재를 보고 겪은 사람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와 한순간의 장난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산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산에서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 취사 등의 행위는 삼가고 꼭 해야 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는 게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조언입니다. 이들의 말처럼 소중한 자연을 화재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선 2019년도 첫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법관회의가 상설화되고 첫 전체 회의인데 오늘 법관회의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겸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판사회의 직접 축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발언을 했고 함의는 무엇인지 현장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열린 제3기 전국 법관 대표회의 1차 회의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125명의 대표 판사들 가운데 5명을 제외한 120명의 대표 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판사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했습니다. 판사회의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 김 대법원장은 대표 판사들을 앞에 두고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용인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된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법원 일각의 불만과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법원 내 자신에 대한 일부 불만과 비판을 잠재우며 법원 바깥에서 법원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경계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 공세와 압박이 이어지면서 지금 사법 독립 침해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며 언제나처럼 좋은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이상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법농단 너클자로 대표되는 과거의 사법부와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고 상설화한 판사회의를 지렛대와 우군으로 소진된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구체적 대안이 아니라 좋은 재판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알맹이가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현재로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제 법관 대표회의에 일임하겠다라는 듯한 자세라서 그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지 않나.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판사회의는 회의를 열어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김동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의장단을 선출한 판사회의는 오후엔 형사 전문 법관제 등 법원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위해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논의가 올해 첫 회의를 기점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닭고기와 해바라기 기름 등 필수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점주들에 강매하는 등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서울 잠실 BHC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들 BHC 가맹점 협의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점주들이 나타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잠실 BHC 본사 앞,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현수막을 든 BHC 점주들이 본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치킨 원료인 생닭이 비싼 건 둘째치고 품질도 엉망이라는 본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며 다른 회사 생닭과 신선도를 비교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못 먹는 닭이란 얘기하기 말이 돼 지금? 어저께 우리 아들도 먹었어!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항의하는 점주들로 구성된 BHC 가맹점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은 점주들이 뭐하는 짓이냐며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어저께도 저희 아들이 2마리의 닭을 먹었습니다. 과연 저게 쓰레기였다 그러면, 저분들이 표현하는 쓰레기 닭이라고 한다면 제가 과연 제 자식한테 앞서 BHC 가맹점 협의회는 민병과 함께 그제 BHC 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점주들의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본사가 제공하는 신선육이나 해바라기 기름 같은 치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 구매 강제 등 각종 갑질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BHC 가맹점 협의회 소속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협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수년간 본사에 공급하는 신선육 품질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의 품질상 문제로 고객분들께 클레임이 걸린 사례도. 협의회 소속 점주들은 또 본사의 이런 부당한 갑질에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점주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본사가 보복 조치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공정위에 BHC 본사를 고발하고 고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점주들이 실력 행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행위는 일부 소수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전체 가맹점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본사가 점주 간 편가르기를 통해 점주 간 대립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점포 운영 시간 강요, 휴무일 제한 등 가맹점들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의 기본권까지 침해당하면서 본사의 압박과 견제로 협의회 내부 갈등, 다른 가맹점 사장님들과의 갈등 또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은 전국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의 갑질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이 점주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필요성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6년 7월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법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9개월 동안 그냥 국회에서 잠들어만 있던 겁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올라온 청원입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라며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라는 1인칭 표현을 보면 소방관이 직접 쓴 글로 추정됩니다. 시도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어려우면 장비도 구입하는 데 열악하고 인력도 이게 많이 충원을 못하니까 그만큼. 강원도 화재 다음날 올라온 소방관 국가직화 청원은 청원 나흘 만에 22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 이러면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오늘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절감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 총리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난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 4건이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소방관들의 복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의 안전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수도권과 그리고 제주도, 충북, 전라도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만큼은 법안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법안은 그러나 발의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여야의 정쟁 속에 본회의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행안위에 잠들어만 있습니다. 큰 불이나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뿐 사건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잊혀진 일이 됩니다. 언제까지 화재와 재난 진압과 구조를 소방관 개인의 헌신에만 맡겨둬야 하는 걸까요? 제도 개선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청각장애인은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잘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렌터카 업체를 검색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는지 물어봤습니다.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손잡이가 없다며 차량 대여를 사실상 거부합니다. 이게 따로 장애인용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라서 합의 장비는 없으세요. 근데 운전이 가능하실까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또 다른 렌터카 업체도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자체가 운전하시기가 청각장애 같은 경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고가.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반응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경적음 같은 게 안 들리는데 운전을 할 수 있겠냐, 위험해서 안 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몇몇 대형 업체들은 대놓고 거부는 못해도 연락을 주겠다며 연락을 안 주는 식으로 렌트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혼자서 운전하시는 건가요, 혹시?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고 이거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식의 렌트 거부는 현행법에 위반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일단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의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할 경우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은 나아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다르게 대하는 걸 이제 차별의 원칙으로, 어떤 장애인의 장애를 사유로 해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명백하게 차별 행위인 거고. 이에 지난해 6월 차량 렌트를 거부당한 청각장애 2급 김모 씨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관련 약관 변경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렌터카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 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해도 계기판 경고 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이드미러에 보조 볼록 거울만 붙이면 되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하고 무조건 렌트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장애인 인권 침해라는 게 인권위 판단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다고 판단해서 그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또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시 도지사에 대해서도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런 식의 차량 렌트 거부는 큰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미국의 전 50개 주에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미국의 장애인법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도로에서 배제돼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이라는 것이 인권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오늘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일단 어떤 토론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2007년 6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를 돌아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네, 성과와 과제, 문제점들로는 어떤 게 지적이 됐나요? 일단은 일반 국민이 사법 절차에 직접 관여를 해서 네. 실질적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국민 참여재판 도입과 시행 자체가 이제 네.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법사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 국민 참여재판 시행률은 10년째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 참여재판을 하기는 하고 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국민참여재판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범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국민재판을 기피하는 등의 요인이 일단 있고요. 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이 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네. 항소심 파기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기껏 여러 날에 걸쳐서 배심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의 결과를 내놨는데 네. 항소심에서 이런 내용이 뒤집히면 이 국민 참여재판을 뭐하러 하냐라는 네.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 제목도 국민 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이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1심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일단 지난 10년간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에서 양형률 변경은 24.2%고요. 항소심 파기 사례는 28.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즉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 4건 가운데 1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었고 또 네. 4건 중에 1건 이상은 1심 결론이 아예 뒤바뀌었다는 네.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1심 결론이 항소심으로 가면 2건 가운데 1건은 양형이 바뀌거나 재판 결과가 이제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거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뭐
뭐하러 하냐, 이제 말이 좀 무색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또 이제 이와 아울러서 일반 재판이고 또 국민 참여 재판이고 이제 가릴 것 없이 검사들의 이 무조건적인 이제 항소 관행 등도 네. 이제 국민 참여 재판 정착과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일단 국민참여재판 결론을 받아들인 이 1심 재판부 판단이 네.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배심원 만장일치 편결 등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항소심을 좀 제한해야 한다라는 네.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꼭 이제 만장일치 판결이 네. 아니더라도 국민참여재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단 항소를 제한을 하고 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에만 이런 특정한 경우에 항소를 좀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처럼 배심원들의 판결에 재판부가 이를 따르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네. 기속력을 부여하는 이제 방안,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 전담 국선 변호인 양성 등의 방안도 나왔는데요. 네. 더불어 이제 뭐 살인이나 강간 이런 강력범죄 재판을 경험한 배심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네.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또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제 보복 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방안 마련 등도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이 또 활성화, 실질화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사이사이에 직원이 연차 휴가를 내서 연휴엔 일이 몰릴 것 같으니 다른 날에 내라고 반려했는데 그냥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한 걸까요? 그래도 징계는 안 되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가전제품 수리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어린이날이 낀 징검다리 연휴인 5월 2일과 4일 연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근 팀장은 가전제품 수리업 특성상 연휴 기간에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근무일 모두 무단으로 결근을 했고 회사는 A씨에 대해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A씨 손을 들어주자 회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징계 자체가 아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회사가 휴가를 반려한 것이 정당한 행위냐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A씨가 연차 휴가를 사용해 근로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 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A씨가 애초 연차 휴가를 내면서 들었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판결문을 보니 해당 직원은 징검다리 연휴 사이사이를 콕 집어서 애초 휴가 사유도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휴가계를 낸 모양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좀 얄밉고 괘씸하게 생각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한다는 말은 또 절대 아닙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택시로 4,000원 정도 하는 거리를 외국인을 태워주고 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는 너무 지나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택시 운전사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을 내려주고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9분간 2.43km를 운행했고
이를 환산하면 요금은 4,200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거의 2배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서울시 단속원들이 A씨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A씨는 그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부당 운임 행위로 적발된 것만 5차례, 이로 인해 경고와 자격정지 30일 등 2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 대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며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극약 처분을 내렸습니다. 밥줄이 끊기게 된 A씨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승객들이 동대문을 간다면서 요금으로 10,000원을 준다고 했다거나 승객이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왔다 갔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 운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전 자격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을 보니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적당히 좀 하시오, 적당히. 택시기사 A씨는 그래도 설마 면허를 취소하랴 하며 계속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을 겁니다. 옛 사람들의 말은 그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너무 탐하면 큰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문제는 그 적당히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미국 상하원도 사상 처음으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